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에 재발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유럽의 국가 지도자들을 중국으로 불렀는데 이례적으로 한국은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으려고 하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중국을 방문 중인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전날 한국 여야 의원단과 비공개 면담에서 시 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단 소속 한 의원은 왕이 주임이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국이 APEC를 잘 활용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끝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로 경색된 한중 관계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측이 한중 관계 복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상황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8월 경제 지표는 일제히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부터 산업 생산, 기업들의 경제 전망을 엿볼 수 있는 고정 자산 투자까지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부동산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심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제 정책을 쓰지 않는 한 올해 목표 성장률인 5% 안팎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3조 8,726억 위안 약 726조 3,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습니다. 전월 증가율 2.7%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5%를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 여러 유통 채널의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월간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7월 2.5%까지 떨어졌다가 11월 10.1%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또다시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 큰돈 쓰기를 꺼리는 중국인들의 지갑 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와 관련 있는 건축 및 장식 재료와 가구 판매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3.7%씩 줄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액 역시 7.3% 줄었고 항상 상승세를 보이던 금은 장신구 판매액 역시 12.0% 급감했습니다. 중국 산업 현장의 활력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8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시장 전망치 4.7%를 밑돌았습니다. 월간 산업 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6.6%로 오른 뒤 올해 12월 7.0%까지 뛰며 중국의 1분기 GDP의 5.3% 깜짝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3월 4.5%로 잠시 내려앉았다가 4월 6.7%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8월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4개월 연속 둔화한 것은 2021년 9월 이후 최장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표들 역시 일제히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고정자산 투자는 18월 누적 32조 9,385억 위안 약 6,177조 6,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난 것으로 시장 전망치 3.5%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18월 누적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6조 9,284억 위안 약 1,299조 4,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전월 5.2%에서 5.3%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올해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은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 ANG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최고 지도부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한 2024년 공식 목표인 5% 성장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에서 4.8%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5.0%에서 4.9%로 내렸습니다. 스위스 UBS와 JP모건은 4.6%, 노무라홀딩스는 4.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주호 증권은 지난 13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7%로 낮추며 중국 정부의 정책이 충분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위기의 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3일 간수성 란저우시에서 열린 황하 유역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경제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야 달하며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사업을 잘 수행해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선 만큼 중국 경제 부양책이 확대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고 국내 수요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이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조치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 위험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해결 방안의 방법 중 하나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총리들과 연쇄회담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U와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개별 유럽 국가들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오빙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요나스 가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산체스 총리와 만나 양측은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를 견지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추동해야 한다며 경제무역혼합위원회,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플랫폼과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신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중국 기업이 스페인에서 공정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받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양국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EU와의 관계를 발전할 때 스페인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양측이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신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와 번영에 더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스테르 총리를 만나서는 중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우호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양측은 녹색 환경 보호, 에너지 전환, 해운, 농수산물, 전기차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 과학기술, 문화, 관광, 동계 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르 총리는 노르웨이는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며 계속해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서로 교환하고 배우고 상호 이익과 윈윈 결과를 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유럽 국가들의 총리와 만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두고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습니다. 특히 EU와는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방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EU산 돼지고기 등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위급 회담을 벌여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명의 유럽 고위급 방문이 최근 중국과 EU의 관세 분쟁을 배경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패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언급한 경주 APEC 개최되기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제안을 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서해 어민들과 해경들의 오랜 골칫거리 중국 어선. 고기잡이 철만 되면 때로 몰려와서 고기들을 싹 쓸어가는 중국 어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우리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배우로 각종 이슈에 목소리를 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최근 중국 원양어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트윗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된 중국 원양어선들에 대응할 수단이 우리나라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디카프리오는 트위터에 중국 원양어선들로 인한 세계 어족자원 고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지난 20년간 중국이 원양어선을 수천 척으로 늘려 중국근해 어족자원을 고갈시켰다며 이제는 세계 곳곳의 바다로 나아가 원양어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원양어선들로 인한 남미 지역 어족자원 고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의 링크도 함께 올렸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2016년 이후 에콰도르와 페루 인근 바다에서 거의 매일 조업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미 반대편의 아르헨티나 인근 바다에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3,000척에 가까운 세계 최대 규모의 원양어업선단을 구축해 세계 모든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이들의 남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참치나 오징어 같은 어종들의 상업적 조업이 앞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물론 공해상 원양어업은 불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물고기 씨를 말리다시피 하고 있어서 이런 질타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한 영화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디카프리오가 자신의 연기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까지 각오하고 이런 작심 비판을 할 정도로 중국 원양어선으로 인한 각국 피해는 심각한데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지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남획과 불법 조업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공개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1년까지 이이지 내에서 입어한 우리 어선은 총 900척에 어획량은 총 14,874티인데 반해 중국 어선은 총 5,925척이 입어해 총 198,904티의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해 어족자원 상당수를 중국 어선들이 싹 쓸어가고 있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도 심각해 같은 기간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총 874척에 이들이 미납한 담보금이 173억 3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조업과 관련된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 697건으로 압도적이고 105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한 무허가 조업 등의 적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들은 고기만 많이 낚을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남미의 페루는 중국 원양어선들의 남획으로 인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오징어 조업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루와 마찬가지로 중국 어선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에콰도르의 경우 희귀 동식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 대규모 선단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될 지경이고요. 남미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올해 현재까지 인근 바다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누적 조업 일수가 무려 16,000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박당 조업 일수를 모두 더한 수치니 얼마나 많은 어선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고기잡이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통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남태평양 지역 수산관리기구 자료에 따르면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어획량이 2009년 7만 티에서 2020년에는 35만 8천 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왕오징어 등 해당 지역 어족자원 고갈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 중국 어선들이 조업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태들도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작년에 남미에서 중국 원양 어선들의 행태를 집중 취재한 AP통신은 취재 기간 중 목격한 중국 어선 30척 중 무려 24척이 노동 착취나 불법 어업 전력이 있거나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16척은 반드시 켜야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거나 한술 더 떠교란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 이미 다른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배가 9척, 강제노동 혐의가 있는 배가 6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중국 어선에 있던 인도네시아인 선원은 여기에 갇혀 있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취재진에 호소했는데, 확인 결과 해당 선원은 3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원양 어선들의 강제 노동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020년 부산항에 입항한 중국 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도움을 청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중국 어선들의 행태에 지난해 미국은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중국 선단의 해산물과 가공품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의 원양 어선에 세계 각국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건 이들이 단순 어업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해상민병대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평시에는 어업에 종사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주도하는 항만국조치협정 PSMA의 불법 조업 규제나 조업 해역 인근 국가들의 해안 경비대나 해경들의 단속 시 100척 300척의 배가 정식 해군과 유사한 지휘체계 하에 움직이는데요. 서로의 배를 붙여 방어 진영을 갖추고 흉기까지 동원해 저항하다 보니 우리 해경 등 각국에서 중국 원양 어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불법 조업을 넘어 각국 해군 동향을 파악하는 정찰 활동을 하거나 특정 수역에 떼지어 장기간 정박하는 형식으로 타국 선박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당 지역의 중국 측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원양 어선에 탑승해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중국 측 해상민병대의 정확한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75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보아 공식적으로 3,000척에 달하는 걸로 알려진 중국 원양 어선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요. 이 해상민병대들은 중국 해군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다 보니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어선들이 하지 않은 행동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작년 필리핀의 이이지 안에 있는 위스 남초에서 수개월 동안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도 하지 않으면서 단체로 정박해 인근 어선은 물론 경비함 등 필리핀 선박을 위협했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해당 어선들을 지휘하던 대형 트롤 어선들의 경우 어선임에도 진수 후 단 한 번도 조업한 기록이 없었고 필리핀 공군 정찰기에 의해 군복을 입은 군병력이 승선하고 있었던 게 확인됐는데요. 이후 해당 트롤 어선들은 어업회사로 위장한 중국군 산하 조직 소유로 등록된 게 확인돼 중국 해군이 원양 어선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해상민병대를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민간 어업회사 등에 등록된 걸로 되어 있기에 군사력을 동원해 진압할 수 없어 해경으로만 진압해야 하는데 총기까지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진압이 힘듭니다. 불행 중 다행히 미 해군이 2019년 이러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행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탄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중국 해군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진짜로 미국이 이들에 대해 중국 해군으로서 대응한다고 해도 유사시 공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리저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어선에다 대고 함포나 대함 미사일을 쏘는 건 맞추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최근 미군 측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공군이 쓰는 대함 유도폭탄인 퀵싱크를 도입하는 겁니다. 퀵싱크는 표적을 탐지해 좌표와 이동 정보를 유도부에 입력한 뒤 공중에서 투발해 40초 만에 목표 선박을 침몰시키는 게 가능하고 가격도 기존 미사일에 비해 싸 어선 등 소형 선박에 쓰기에도 적합한데요. 하지만 사정거리가 28km, 30km에 불과해 대상 선단에 접근하기 전 발각돼
요격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것도 실전에서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이런 미군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공군의 GPS 유도 폭탄인 KGB입니다. 이 폭탄에 선박 등 이동표적 공격 능력을 부여한 개량형이 개발 중인데요. 사거리가 100km가 넘어 목표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군용 GPS 유도 장치도 갖추고 있어 전파 방해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무게도 500파운드급이라 경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소형 단말기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으며 구식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도 큰데요. 쉽게 말해 사거리와 호환성이 강화된 일종의 한국형 퀵싱크로 가격도 퀵싱크의 절반 이하라 어선과 같은 대량의 소형선으로 구성된 선단에 쓰기에도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KGB의 개량형은 중국 해상민병대 대응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군은 물론 이미 해상민병대에 당해본 필리핀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도 직접 공격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위협, 경고용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형 전투기로도 운용이 가능해 다른 병기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 말이죠. 중국 해상민병대가 아니라도 해적이나 기타 고속정 등 소형 선박을 동원한 위협이 대응 수단으로 구입할 국가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가 국경인 폴란드 16사단에 배치된 데 이어 우리로 치면 수도방 2사단이며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 18사단마저 한국에서 구매한 K9A1 자주포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폴란드 18사단은 K9A1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완전히 최고, 성능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적극 공개해 추가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루마니아 53운의 K9을 최종 계약했고 에스토니아는 중고 K9을 수입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외형을 개조하고 도색하는 과정까지 공개하면서 K9 자주포를 얼마나 쓰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은 K9 자주포의 신형 포탄을 공개했고 이를 인도가 도입하자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중국은 기겁하며 한국 방산에 대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중국은 긴장시킨 K9 신형 포탄은 무엇이고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저주와 비판을 퍼부으며 한국 방산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중국이 경고했지만 인도는 제 갈 길을 갈 태세입니다. 인도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무기를 샀길래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인도의 외교장관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두 나라는 현재 아루나찰프라데시라는 지역을 두고 수십 년 동안 격렬한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62년 전쟁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고 중국이 주로 시비를 걸어 인도의 성지를 자극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아루나찰프라데시 30개 지역에 중국어 지명을 추가로 부여하며 사실상 중국의 영토라고 선언해 인도를 자극했습니다. 인도는 이것이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극렬히 반발했지만 중국은 원래 자기 영토인데 무슨 소리냐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도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에 인도 전함 세척을 보내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게 결정타를 날렸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100대를 구입한 데 이어 200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도의 이런 파격적인 전력 보충에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이 이렇게 K9 자주포 도입에 민감하게 구는 이유는 이번보다 더 우수한 개량한 K9 자주포가 인도 중국 국경지대에 배치된다면 중국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처음 K9 자주포를 도입했을 당시 중국은 인도의 구매 결정에 대해 어리석다는 반응을 보이며 K9보다 자국 자주포인 PLGO가 더 우수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한일간지는 PLG-5와 한국의 K9의 성능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한국과 인도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PLG-5의 성능이 카탈로그 성능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중국이 만든 PLG-5는 발사 직후 포신은 물론 차체까지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발사 후 재장전을 곧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차체의 흔들림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해 예상보다 연사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사실이 들통나 버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정거리, 기동 능력, 방호력 등 중국이 공개한 카탈로그 스펙 중 뭐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9 자주포 개량형은 기존 사정거리 40km를 60km로 늘렸고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놀라운 사거리를 자랑하는 K9의 사거리 레벨이 한 단계 더 레벨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거리 40km를 60km까지 늘리며 50%더 효율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기 위해선 포탄 발사 후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포탄 궤도가 틀어지게 되는 현상을 제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로켓 모터 추진 시간을 제어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어하는 기술까지 포탄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K9은 질적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를 원하는 나라들은 줄을 서 있는데 미리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인도는 의도치 않게 횡재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0대 수입을 결정지은 인도는 추가 계약을 통해 155 사거리 연장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관측 포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K9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환호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관측 포탄은 말 그대로 포탄에 관측용 카메라를 단 포탄으로 사격 시 초탄의 정확한 착탄 지점을 영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포탄입니다. 이 정보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달받으면 다음 사격에서 더욱 정확한 지점을 폭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관측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견제 사격에 나서야 할 때 매우 유용한 포탄입니다. 더구나 K9 자주포의 관측 포탄에는 적군이 관측 포탄을 포획해 내부 정보를 탈취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내부 회로를 불태우는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는 첨단 기술 포탄입니다.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 관측 포탄을 드디어 K9 자주포에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인도와 중국 국경 3,500km 달하는 긴 전선에서 K9를 상대로 PLG 자주포가 재임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K9 자주포를 능가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군의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든 역량을 해군력과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쏟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주포도 아닌 K9를 뛰어넘을 자주포를 만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인도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추가 수입과 별개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인도 자체 경전차 조라와르의 개발 결과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도는 조라와르가 올해 혹한과 혹서 환경에서 치러진 극한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중국을 자극했는데요. 더구나 인도는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때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 중국의 뒤통수를 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에 집중한 중국의 서쪽 경계가 느슨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인도가 속전속결로 중국 영토를 인도 영토로 병합하는 것은 물론 때를 봐서 티베트 반군과 협력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가져오는 것을 구상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인도만 생각하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또 한 나라, 필리핀이 최근 K9 자주포 구매를 위해 한화그룹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한화는 베트남 최대의 통신회사인 비에텔과 군용 통신 장비 공급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방에서 군 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나라는 군사 강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화는 한국 무기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자체적인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까지 있자 한국 회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화는 얼마 전 루마니아 정부가 주최한 흑해 방위항공우주 박람회에서 레드백 전차와 K골 비롯해 자신의 역량을 한껏 자랑했는데요. 외국 바이어들은 레드백, K골은 물론 천무에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방산에 대해 이런 황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소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체 규격과 자체 생태계를 고립하다가 고립되었던 것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반도 닦지 않은 한화가 천무를 이용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딱 들어봐도 중국이 걱정할 입장도 걱정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중국의 이런 비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중동은 유럽과 지형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천무의 기동성과 파괴력, 사거리를 시험해볼 좋은 시험장이었고 중동에서 인정받은 천무는 유럽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완충 지역은 물론 뚜렷한 국경도 없이 붙어있는 유럽에서 천무는 높은 사거리와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천무의 인기는 이번 400개 기업이 참가한 루마니아 방산 박람회 BSDA 2024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루마니아 정부의 요구에 딱 맞춘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 생태계 최강자 K9, K10 탄약 보급 차량 등 다양한 한국 방산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천무와 발사대 키트는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한화는 이번 박람회에서 천무가 현지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타사 탄약을 통합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한화는 이러한 K9의 인기를 등에 업고 유럽 시장에 천무의 생태계까지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는 기동성을 위해 화력을 양보했고 그래서 한 번에 로켓탄을 6발만 탑재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한 천무는 M270처럼 로켓탄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130 로켓탄의 경우에는 40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천무는 도로에서 시속 80km의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를 나토군에 대입하면 더욱 천무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군은 중무장한 러시아의 전차를 상대해야 하는데 러시아 기갑부대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하이마스와 천무는 각각 장단점이 다르며 그래서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 두 개의 다연장 로켓을 모두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주문한 500문의 하이마스는 언제 폴란드에 도착할지 납품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보다는 대만에게 하이마스를 먼저 보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자마자 유럽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천무를 보면서 중국은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매체 제인스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화가 유럽에서 K239 천무의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있다. 타사의 탄약을 천무에 시스템 통합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화는 나토와의 통합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화는 폴란드 자체 국방과 운용을 통일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K국과 천무를 중심으로 유럽이 뭉치려는 낌새가 느껴지자 중국이 예전에 일본의 소니가 자체 규격과 자체 생태계를 고립하다가 고립되었던 것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반도 닦지 않은 한화가 천무를 이용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며 한국을 견제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의 약진을 중국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올해 무기 판매에서 신기록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 달성이 임박해 이렇게 가다가는 전통적인 방산 강국 프랑스를 턱 밑까지 추격할 전망입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지금 이미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수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는 루마니아를 필두로 불가리아와 체코까지 한국 방산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 방산의 이러한 약진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착해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베트남까지 K9 및 한국 방산으로 도배되는 상황이 결코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29개국 2만 5천 명의 해군이 하와이에 집결해 있습니다. 2024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가 참가했고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2 함DDG 7,600톤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DDH 24,4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 LST 24,9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SS 21,800톤급이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참가한 6대가 있습니다. 바로 상륙 돌격 형장갑차 KAAV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처음으로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와이 카네오해에 위치한 미 해병대 기지에서는 한국과 미국, 페루의 해병대가 분대 기동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참가국 지상군과 수색 정찰 훈련, 고무보트 IBS 기동 훈련, 정글 생존 훈련, 기동 사격 훈련,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기동 훈련 등을 해방대 숨돌릴 틈 없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림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이번 림팩에 상륙 돌격 장갑차를 보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 해병대는 이번 림팩 기간 동안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참가국 지상군들과 수색 정찰 훈련, 고무보트 IBS 기동 훈련, 정글 생존 훈련,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기동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의 실전 모습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륙작전은 적지의 해상으로 상륙해 돌격하는 공격작전입니다. 작전 초기에 적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상륙작전은 최근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입체적 상륙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해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상륙작전이 필요해지면서 필요에 의해 더 상륙 돌격 장갑차도 업그레이드 되곤 했습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개념을 근간으로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 전쟁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한 LVT입니다. LVT가 개발되기 전에 상륙작전에는 주로 상륙 주정 LCVP 랜딩 크래프트, 퍼서넬이 사용됐습니다. 길이 11m, 폭 3.3m의 덮개 없는 상자 모양을 한 LCVP는 앤드류 히긴스가 1926년 강 하류나 얕은 해변에서 사용하도록 제작한 유레카라는 보트가 시발점입니다. LCVP는 상륙작전에서 병력과 장비들을 해안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이보다 더 주목한 것은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라는 수륙양용 트랙터 앰피비언 트랙터였습니다.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는 1928년 플로리다 지방에서 잦은 태풍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늪지대를 모두 주행할 장비를 만들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 수륙양용 트랙터가 LVT의 랜딩 비이컬 트랙트를 거쳐 현재 상륙 돌격 장갑차 ASSULT 앰피비어스 비이컬로 발전했는데요. 수륙 양용 트랙터는 1820명의 병력을 타고 해상에서 시속 14km, 육상에서 시속 24km로 주행할 수 있었고 태평양 전쟁 최초의 상륙작전인 과달카날 상륙작전 1942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이후 함정에서 해안까지 보급품을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하다 효용성을 인정받아 성능 개량을 통해 병력 수송 및 공격용으로 개조됐습니다. 그러나 LVT1과 LVT2는 탑승한 병력들이 곧바로 하차해 돌격할 수 있는 문 같은 램프가 없는 탓에 무장한 병력들이 뛰어내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상륙 후 육상 돌격 작전을 곧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것이 바로 1984년 미국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 차어솔트 앰피비어스 비이컬
였고 미 해병대는 이를 AAV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국형 AAV라는 의미로 KAAV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KAAV는 병력 수송용 KAAV P7A1, 지휘용 KAAV C7A1, 군안정비용 KAAV R7A1 이렇게 세 가지로 운용되는데 이 가운데 병력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 KAAV P7A1입니다. 상륙 돌격장 갑체 KAAV는 물과 땅을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육지와 수상 주행이 모두 가능한 전전후 무기 체계로 상륙함에서 발진해서 적 해안의 상륙군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전시의 함정에서 적의 해안으로 상륙해 내륙 목표 지점까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수송하는 상륙 돌격장갑차는 해상 전투를 비롯해 부가장갑 보호킷 부착을 통한 방호력 증대로 육상에서도 전투 및 기계와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장갑차로서 우리 해병대의 핵심입니다. KAAV는 한국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해병대만 보유하고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해병대의 핵심 전력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장갑차가 물 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것은 차량 후방의 좌우측에 장착된 해수추진 장치 덕분입니다. 또 아랫갑판에 장착된 4개의 배수 펌프가 분당 400리터의 물을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해줘 수상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부와 외부가 접촉되는 부분이 고무 패킹으로 감싸져 있어 평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륙 돌격장갑차는 측면 장착된 부가장갑 보호키트 EAAK로 승무원과 상륙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상에서도 보병을 지원하며 전투에 참가합니다. 국내에 상륙 돌격장갑차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8년 당시 하나테크원이 BAE 시스템과 계약해 기술 도입 방식으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은 KAAV 7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륙 돌격장갑차 생산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2016년 하나테크인이 6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상륙 돌격장갑차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요. 주목할 점은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원 제작사인 BAE 시스템을 누르고 하나테크원이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해병대는 28,000여 명 2개 사단급 규모로 200대의 KAAV-7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2018년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지만 2,200명으로 한 개 여단급 규모의 AAV-7 5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력인 KAAV P7A1은 막강한 화력과 최신 보호장갑, 지휘, 통제, 병력 화물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3M의 높은 파도와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선박 형태의 독특한 차체 디자인과 강력한 해수 추진 장치, 파워트레인은 KAAV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장착된 무장으로는 포탑에 12.7K6 중기관총, 40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수목적 장갑차인 만큼 KAAV 운용 인력도 소수정예로 선발해 운용하고 있으며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을 포함해서 단 40명만 최종 선발되는데요. 이런 정예 요원들이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병대의 기상을 뽐낼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하와이 미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한국 해병대 분대 2팀과 미 해병대원들의 훈련은 돌발적으로 가상의 적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는데 한국 해병대원들은 사격 명령에 따라 팀워크를 맞추며 고도의 사격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 페루 해병대 장병 90여 명은 각각 40발의 실사격을 진행했는데요. 이 훈련에서는 갑자기 전방에 사람을 모사한 표적이 튀어나왔고 좌우로 움직이거나 팝업처럼 순식간에 등장해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분대원들은 얕은 진지 밑에서 포복으로 자신을 은엄패한 후 목표물이 나타나자 KE-11 소총을 사격해 제압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원들이 사용한 2일 소총은 K2 소총의 개량형으로 야전에서 더욱 정확성을 발휘했습니다. 1984년 K2 소총이 대한민국 국군의 제식화기로 채택된 이후
지난 2014년 S 언드 티모티브와 육군본부는 K2 소총의 대를 이을 개량형 소총 개발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한국 국군이 사용하는 K2C1 소총입니다. K2C1의 C는 총기의 형상이 개량됐다는 의미인데요. 성능적 개량이 있었을 때는 A, 재질이 변경되면 B를 붙입니다. K2C1의 핵심 변경 포인트는 총열 덮개부터 위 총몸까지 이어지는 피카티니 레일과 탈부착형 가늠자, 조절형 접철식 개머리판입니다. 새로운 개머리판은 3단일 때 현재와 길이가 같으며 5단까지 늘리면 전장이 1014로 K 소총의 970보다 더욱 길어져 예전보다 커진 신세대 장병들의 평균 체격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절 스위치가 개머리판 안쪽에 위치하는 폐쇄형 디자인을 채택해 충격으로 인해 개머리판 길이가 제멋대로 변하거나 고장나는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휴대성 향상 효과로 호평을 받는 K 소총의 개머리판 측면 접철 기능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사격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작전에 투입되면 육상과 해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의 뛰어난 성능과 K2C1 소총으로 적을 100-800중 명중시키는 한국 해병대의 기량을 본다면 아마 림팩에 참가한 국가들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다연장 로켓뿐 아니라 한국 방산의 뛰어난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으로 예정된 양산을 향해 오늘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계약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들이 하늘을 누비는 걸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그 KF-21을 내용물까지 완벽한 우리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과정도 척척 진행 중입니다.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엔진까지 국산화하면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 어떤 형태로 수출할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최근 한화에서 개발하겠다는 KF-21 엔진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미국도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KF-21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이나 장비까지 모두 국산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KF-21의 국산화율은 65%로 이전에 개발되었던 우리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3분의 1은 외국산 부품이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도 그 3분의 1에 들어갑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개발한 F414-400K로 미국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로 쓰는 FA-18F 슈퍼 호넷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즉 미국산 엔진을 갖다 KF-21에 넣은 건데요. 현재 이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를 따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원천 기술이 KF-21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지요. 그 때문에 엔진을 국산으로 바꾸지 않는 한 KF-21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적인 나라에 KF-21이 수출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럼 KF-21의 수출 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한 시점에서 KF-21은 성능과 별개로 세계 방산 시장에 있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한 시점에서 KF-21은 성능과 별개로 세계 방산 시장에 있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KAI라고 처음부터 미국 엔진 사서 쓰고 싶었을까요?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걸 넘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고난도 기술입니다. 현재 기준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6개밖에 없으니 말이죠. 말 그대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나라만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중국이 35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이나 출력 저하와 같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등 이 6개 나라 사이에서도 국가별 기술력 편차가 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엔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엔진의 라이센스를 딴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나은 타협안이었다 봐야 할 겁니다. 그럼 전투기 엔진은 어떤 식으로 만들기에 6개 나라밖에 못 만든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엔진은 최소 수톤에 달하는 기체를 하늘로 띄워 음속을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동차 엔진과는 들어가야 하는 기술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엔진 소재만 해도 1500도 이상의 고온을 버티면서 수천 수만 시간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적지 않은 나라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특히 초음속 전투기의 경우 모든 항공기 중 가장 거칠게 다뤄지기에 더욱 강한 내구도가 필요하지요. 또한 전투기는 적에게 탐지되는 걸 막기 위해 일반 여객기보다 훨씬 고고도에서 훨씬 고속으로 기동하기에 출력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추가 연소 장치인 F터버너를 사용하는데요. 기본 출력으로 인한 온도에다 이 F터버너로 인해 생기는 열까지 더해지면 전투기 엔진은 무려 2000도 이상의 초고온에 노출됩니다. 이걸 버틸 내구도를 갖추면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량화된 소재를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 엔진 제작사 P&W도 자사 대표 엔진인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걸 실제로 F22에 장착해 테스트하는데 또 14년이 걸렸으니 F22 엔진을 만들고 실전에 쓰일 수 있을 만하게 만들기까지 총 26년이 걸린 거나 다름이 없지요.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그동안에 들어갔을 돈까지 생각하면 선진국이 아닌 이상 도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에도 KF21 엔진의 국산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단순히 향후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KF21 이후의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KF21 자체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엔진을 국산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산화율 65%만으로도 자국 전투기들과 방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든 걸 본 방산 선진국들이 엔진 등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리란 건 불보듯 뻔하지요. 따라서 다음 전투기부터는 좋든 싫든 더 성능 좋은 엔진을 넣으려면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종사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6세대 전투기의 미사일을 달려면 최소 15,000파운드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 수준 엔진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CTR 등을 통해 수출을 규제합니다. 6세대 전투기는 미국조차 그것도 유인기로 2030년대에야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 좀 더 와닿는 걸로 예를 들면 스텔스 전투기용 엔진만 해도 미국이 외국에 판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그리도 말하는 KF21의 스텔스화를 실현하려면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KF21의 스텔스기화라는 꿈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신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 건데요.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최신 전투기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다룬 기사에서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P&W, 롤스로이스 등 세계 주요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들의 주요 부품 공급사란 것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 자체 엔진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관련 기술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포함한 외신들도 한화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하자 크게 다룬 거지요. 외신들에서 한화의 전투기 엔진 개발을 대서특필한 것은 단지
그들이 최근 K9 자주포 등을 통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서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든 P&W와 엔진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어서인데요. 자체 엔진 개발 업체가 아닌 곳이 P&W와 같은 대형 업체와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는 일본의 IHI나 독일의 MTU와 같은 일부 선진국 업체들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항공 기술 역량이 선진국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요. P&W와의 파트너십은 그런 상징적 의미 외에 실제 엔진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P&W의 F-119 엔진을 쓰는 F-21을 벤치마킹에 만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KF-21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과거 베이비 랩터라고 불렸을 정도로 기체 디자인이 F-22와 유사하고 그 때문에 기동성 등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형태뿐 아니라 기동성까지도 유사한 기체의 엔진을 개발해본 업체와 협력하는 만큼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W는 한화가 개발하는 새 엔진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화의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사업상 기밀이라 내년에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엔진 소재와 설계와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를 P&W를 통해 상당 부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엔진에 들어갈 60여 개의 소재 중 17개는 이미 개발을 시작했다는데요. 그 덕에 실제 개발에 걸릴 시간은 당초 한화가 밝힌 것보다 빠른 10년 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광민 부장의 말처럼 된다면 P&W가 F-119 엔진을 개발하는데 걸렸던 14년보다 4년이나 더 빨리 우리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요. 한화의 자체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공군의 세계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항공 잡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간된 6월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공군력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요. KF-21이 실전 배치될 경우 인도와 중국을 넘어서 세계 3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물론 이 KF-21은 엔진 국산화가 안 된 현재 버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전투기의 엔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공군력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동종의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할 때 해당 기체들의 엔진으로 라이센스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탄탄대로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글러스 베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화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첨단 엔진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는데요. 베리 연구원의 말대로 초음속 전투기용 항공 엔진 소재 개발은 2000도 이상의 고온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복잡한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중국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 미국 등 서구 국가 엔진의 성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한화의 이광민 부장은 포드가 페라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무리일 거라 생각했던 페라리에 도전했기에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포드처럼 한화도 이를 성공시켜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한화만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한화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